안녕하세요. 흥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1강 통일신라의 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마찬가지로 21페이지고요. 교과서도 82에서 8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뭐 배웠죠? 통일신라 발전 첫 번째 시간으로 신라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공부했어요. 자, 신라의 시대는 여러분들 크게 몇 개로 쪼갤 수 있다? 3개. 상대, 중대, 하대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쪼개는 기준이 뭐였죠? 그쵸. 왕의 혈통이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누가 왕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상대는 누가 왕을 했던 시대? 성골이 왕을 했던 시대였죠.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자, 근데 여왕을 끝으로 성골이 멸종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왕을 누가 해야죠? 성골 아래에 있는 진골. 근데 그 진골들 숫자는 많아. 누구나 다 왕이 하고 싶어. 그 진골들 중에서 경쟁을 뚫고 왕이 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바로 누구였죠? 나당동맹을 성공시켰던 김춘추였죠. 그가 무열왕이 되면서 신라 중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신라 중대.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던 시대? 진골은 진골인데 진골 중에서도 누구만? 김춘추.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만 왕을 할 수 있던 시대가 신라 중대였어요. 이때 중요한 특징. 누구의 힘이 강해지는 거?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을 거치면서 왕권이 강해지고 전제왕권이 확립되고 신라가 쭉쭉쭉 발전해 나가던 시대가 통일신라 중대입니다. 하지만 해가 차면 언젠가 해는 기울게 되죠. 꽃도 피면 지는 법이고 다른 진골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처럼 똘똘한 애가 왕이 됐을 때는 아무 말 못하지만 이제 누구? 띨띨한 애가 왕이 된 불만이 나오죠. 해공왕 같은 띨띨한 애가 왕이 되면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돼? 신라 하대. 하대엔 누가 왕이 되던 시대야? 진골은 진골인데 누가? 원칙이 없어요. 힘센 놈이 장땡이 시대.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왕권이 땅바닥에 떨어지던 게 하대였죠. 이렇게 상대, 중대, 하대 구분했고 우린 지금 뭘 공부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중대의 모습, 통일신라 중대의 모습을 공부하는 겁니다.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을 하던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왕을 살펴보고 있었죠. 첫 번째 누구? 나당동맹을 성공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켰던 무열왕. 사정부 같은 거 만들었었죠. 그리고 누구?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완성했던 문무왕. 외사정 같은 거 만들었죠. 자, 이렇게 무열왕, 문무왕이 기본적인 토대를 닦았고 그 이후에 누가? 신문왕이 왕이 되었죠. 여러분들 신문왕이 왕이 되던 당시의 상황은 넓어진 영토, 정치적인 안정, 거기다가 농업 생산량도 증가하고 인구도 늘어나. 이렇게 신라의 덩치가 빵빵빵빵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 신문왕이 해야만 했던 과제는 뭐였죠? 그렇죠. 커진 덩치에 맞는 새로운 통치 체제를 정비해야만 했죠. 여러분들 덩치가 커졌으니까. 그리고 이 체제를 정비할 때 뭘 생각해야 되죠? 옛 고구려인 백제인들도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는 민족 융합. 거기다가 다른 불만 많은 진골 귀족들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신문왕이 체제를 정비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뭐랑 뭐로 나누어서? 중앙, 지방, 군사, 토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그래서 중앙에 대해 공부했죠, 여러분들.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진골 귀족들을 숙청해가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어떤 기구, 정치기구 2개를 비교하라고 했죠. 귀족회의기구로서 귀족권을 뒷받침하는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힘은 약해지고 뭐가 힘이 강해져요? 국왕의 직속기구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집사부와 시중의 힘이 강해졌죠. 그리고 왕은 또 누구를 등용하죠? 진골 귀족에게 불만이 많았던 육두품을 등용해서 행정실무를 맡기고 왕의 정치적인 로 써먹었죠. 그리고 또 뭐도 만들었죠? 왕에게 충성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유학의 이념을 가르치는 학교, 국학을 설립했다라는 거 공부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지방, 군사, 토지 이런 데서 신문왕이 어떻게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가 공부하는 거야. 이 큰 카테고리 잊지 마요. 통일신라 전체에서도 중대, 하대 비교하는 게 핵심. 우린 지금 중대의 신문왕의 체제 정비, 그 중에서 중앙 배웠고 나머지 공부하러 가는 거야. 흐름 잊지 마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중대, 이제 지방 보는 거예요. 거기 지도도 나와 있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신라 여러분들 옛날에 이 경상도 지방에 있던 신라가 지금 거의 2~3배는 뻥 하고 커졌죠. 한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넓어진 덩치에 맞게 지방 제도를 개편합니다.
자, 신라는 이 신라 전국을 몇 개의 주로 쪼갰냐? 여기 나오죠? 구주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총 9개의 주로 신라를 쪼갭니다. 일단 여러분 용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여기 그 프린트에 구주, 군현, 촌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텐데,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옛날이나 지금이야 바람 사는 세계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주소가 어디죠? 일단 가장 큰 단위부터 생각해봐. 여러분, 어디 살아요? 전국 8도 중에서 무슨 도에 살고 있죠? 경기도에 살고 있죠. 그죠? 경기도. 그게 여러분들 이 구주가 오늘날로 치면 가장 넓은 단위인 도예요. 우리로 치면 경기도죠. 그래서 경기도 어디 살고 있죠? 안산시 단원구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주가 경기도라면 군현은 그 아랫 단위, 안산시 단원구, 시구 정도를 말합니다. 군현은 그 정도 단위를 말해요. 그리고 안산시 단원구에서 우리가 어디 살고 있죠? 선부 삼동에 살고 있죠. 그 선부 삼동이 촌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 삼동,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지방을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쪼개듯이 그때도 그런 식으로 큰 단위로 쪼갰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날의 그 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 해당하는 가장 큰 단위가 주예요. 그 당시에 신라에는, 오늘날은 도지만. 근데 신라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었다면 신라는 몇 개로 나눈 거야? 9개의 주로 나눈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도에. 뭐 한주, 삭주, 명주, 옹주, 상주, 전주, 강주, 양주, 무주, 이렇게 9개의 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신문왕의 리더십이 빛납니다. 자, 이 구주를 여러분들 나눌 때요, 이 구주가 배치되어 있는 영토를 보시면 되게 독특해요. 일단 이 위에 한주, 삭주, 명주 있죠? 오늘날의 경기도랑 강원도. 이 부분, 여기는 여러분들 옛날에 누구 땅이었죠? 여기는? 여기 원래 신라 땅이 아니었잖아. 여기 누구 땅이죠? 옛 고구려 땅이죠? 이 옛날 고구려 땅에도 지금 몇 개의 주를 설치한 거야? 3개의 주를 설치한 겁니다. 3주, 어디에? 옛 고구려 땅에, 옛날 고구려 영토에, 옛 고구려 영토에 3개의 주를 설치한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도 볼게요. 전라도 지방에 여러분들 웅주, 전주, 무주라고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죠. 여기는 원래 누구 땅이었죠? 여긴 옛날에 백제 땅이었잖아, 그지? 여기다가도 지금 몇 개의 주를 설치한 거야? 3개의 주를 설치한 거예요. 3주. 옛날 백제 땅. 자, 그리고 상주, 강주, 양주, 이 경상도 지방이 원래 누구 땅이었죠? 여기가 원래 신라의 영토였잖아. 여기도 지금 몇 개 설치한 거야? 3개의 주를 설치한 거죠, 신라 땅에다가. 자, 그러니까 봐봐.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었는데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소중한 건 우리 원래 신라지 하고 신라에다가 막 7개의 주를 설치하고, 백제 니들은 임만 뭔씨, 야 니들 하나 주 가져, 고구려 니들 하나야,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았죠. 모두 다 똑같은 우리 신라 땅이다. 옛날 고구려 땅에도 행정적으로 3개의 주, 옛날 백제 땅에도 3개의 주, 신라 땅에도 3개의 주, 모두가 공평하고 균등하게 3개의 주로 나누었죠. 이거는 고구려 땅이나 백제 땅을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주를 설치할 때 여러분들 그 필기하시는 거야, 이제. 고구려, 백제, 이 신라의 영토에 각각 3개의 주를 설치했죠. 이게 뭔 말이야? 고구려인과 백제인을 차별하지 않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한민족, 한국가다. 무슨 정책? 민족 융합 정책이죠. 지금 신문왕의 정책은 크게 2가지 목적이라 그랬죠? 왕권 강화와 민족 융합. 그 중에서 첫 번째 민족 융합책이 나온 겁니다. 이 구주를 고구려, 백제, 신라 영토에 똑같이 3개씩 설치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나머지 군현이나 촌에 관해서는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단위였다 정도로만 라이트하고 소프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지도 보시면 이런 네모난 게 아니죠. 노란색 원으로 이렇게 점이 5개 찍혀 있을 거야. 북원경, 중원경, 뭐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에서 5개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오늘날로 치면은 광역시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8개의 도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처럼 특별 큰 도시들은 광역시라는 명칭으로 따로 관리하잖아. 신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하던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게 몇 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의 광역시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행정구역. 자, 그래서 이 5개의 소경, 뭐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5개의 광역시, 5개의 소경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특별행정구역이에요. 오늘날의 광역시처럼 따로 관리하는 특별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왜 신라는 수도를 제외하고 이런 5개의 소경을 만들었느냐? 수도까지 포함해서 5개죠. 이렇게 5소경을 만들었느냐? 일단 여러분들, 참고로 미리 말할게요. 이 소경의 명칭을 외우는 건 일절 중요하지 않아. 나도 잘 못 외워요. 5소경이 뭐냐 물으면 팬도 잘 헷갈려. 금관경, 남원경? 이 명칭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신라가 이 수도가 여기 수도가 금성이 있고, 죄송해요. 제가 계속 말 실수하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수도인 금성을 제외하고서 5개의 소경을 만든 거죠. 그죠? 왜 만들었냐? 이 왜 수도를 제외하고 5개의 특별 도시를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일단 여러분, 신라는 수도가 어디죠? 여기, 경주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경상도만 지배하던 삼국 중에 하나인 신라일 때는 문제가 안 돼. 여기 있는 게 위치상으로. 근데 지금 신라 영토가 거의 2~3배 넓어졌잖아.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엔 여러분들 수도가 너무 위치가 어디죠? 너무 구석에 치우쳐져 있지 않아? 지금 신라는 이 전국을 이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되는데 수도라고 하면 나라의 중심이잖아. 나라의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동남쪽 경상도 끄트머리에 치우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수도를 옮기기는 좀 힘드니까 이 구석이 치우쳐져 있는 수도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지방의 중요한 거점마다 이렇게 5개의 특별 행정구역 5소경을 만든 겁니다. 자, 만든 이유 첫 번째, 수도가 동남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죠.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 수도는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구려도 수도가 평양이었고 백제도 사비였잖아, 얘들아. 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을 골고루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 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다, 얘들아. 봐봐. 수도인 금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소경이 있잖아요. 만들어진 데가 다 어디냐? 신라의 점령지야. 금관경, 김해잖아. 김해, 금강가에 있던 땅이야. 남원경, 옛날 백제 땅이야. 전라도 지방. 그리고 서원경, 중원경, 북원경 다 옛날 고구려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점령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경을 설치한 거야. 왜? 지방 세력들. 사실 고구려인이랑 백제인을 하나로 끌어안았지만 얘네가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난 원래 백제인인데? 난 원래 신라인인데? 난 원래 가야인인데? 그러니까 그런 지방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 지방 세력들을 감시할 목적을 가지고도 특별행정구역을 만든 겁니다. 이 지방 세력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소경의 책임자로는 당연히 신라의 진골 귀족들이 파견되겠죠. 그래서 이 5소경에서는 진골 신라의 귀족과 고구려인, 백제인, 가야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가 치우친 것도 보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다스릴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이 지방 세력들, 옛 백제, 고구려, 가야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지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파견한 겁니다. 신라 귀족들을, 지방관들을 파견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5소경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5소경 아래다가 하나 적으세요. 빈칸 많죠, 여러분들? 하나 적으세요. 이런 구주 5소경과 함께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신라에.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수리 제도. 자, 여러분, 상수리 제도라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 역대 왕들은 항상 신하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됐어요. 그래서 무열왕이 중앙 관리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정부를 설치했고 문무왕은 지방 세력들을 관리하기 위해 외사정을 설치했죠. 신문왕은 한 발 더 나가서 그 지방 관리들을, 사실 반란은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잖아.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지방 세력들의 아들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방 세력의 아들들을요 수도로 불러올립니다. 명분은 뭐냐? 공부시켜주겠다. 야, 너의 아들을 수도인 경주로 보내라. 경주에서 국가 장학생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유학생으로 키워줄게 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 지방 세력의 아들을 수도 경주로 불러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까? 진짜 걔들을 공부시켜주고 잘 해주기 위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뭘까요? 인질이에요, 인질. 너가 지방에서 딴짓거리 하면, 너가 지방에서 반란 일으키면 수도에 와 있는 네 아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인질로 잡아가둔 겁니다. 수도로 불러올린 거야. 이것도 역시나 지방 세력들을 통제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신라는 굉장히 촘촘한 나라예요. 사정부, 외사정, 상수리 제도, 오소경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나라를 관리한 겁니다. 이게 다 신문왕의 업적이죠. 이게 여러분 나중에 고려시대까지 이어져요. 고려에도 기인제도라 그래가지고 지방 세력의 아들을 수도로 유학이라는 명분 하에 인질로 불러올리는 제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게 있다. 이게 지방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뭐도 볼 거냐? 그 옆에 군사제도 보러 갈게요. 군사. 그 표에 나오죠. 군사. 자, 여러분, 군대는 크게 뭐로 나눌 수 있느냐? 수도를 지키는 왕과 수도인 경주를 지키는 중앙군과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중앙군은, 신라의 중앙군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서당이라 불러요. 구서당. 이건 어떤 의미냐면, 9개의 서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군이 9개의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녹금서당, 백금서당이라 그러는데 이거 구분하는 기준이 그 군복 색깔이 달라. 군복에 이 소매 있죠, 소매. 그 소매의 색깔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녹금, 백금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의 부대를 만들어서 수도 경주와 왕을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지방군은 여러분들 미안, 중앙군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 근데 중앙군은 굉장히 중요한 부대죠. 그죠? 일단 중앙군은 어딜 지키는 거야? 그래, 수도랑 왕을 지키는 부대잖아. 정말 가장 중요한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신라는 정말 놀랍게도 이 왕과 수도를 지키는 이 9개의 중앙군 부대를 뽑을 때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뽑았느냐? 고구려인, 백제인, 심지어 말갈족, 그 북방에서 넘어온 말갈족 있죠? 얘들까지도 다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신라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옛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들도 신라의 중앙군으로 취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야. 굉장한 자신감이기도 하고 포용정책이죠. 이거 왜? 이거 어떤 의미겠죠, 여러분들? 그래, 이제 우리 신라는 너희 고구려인, 백제인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우리 한국과 한민족이다 라고 하는 민족 융합 정책인 겁니다.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게 구서당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중요하시고. 자, 그 다음 지방군은 여러분들 뭐라 불렀냐? 십정이라 불렀어요. 10개의 정, 10개의 부대, 1정, 2정, 3정 이렇게 총 10개의 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이게 왜 10개냐? 잠깐 여기 볼게요. 지도. 미안합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여러분, 신라가 총 몇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죠? 9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한 주당 1정, 하나의 부대가 배치된 거야. 그러니까 총 9주니까 몇 개예요? 한 주에 하나씩이잖아. 몇 개? 9정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저기 뭐라고 적었죠? 10정이라고 적었잖아. 쌤, 한 주당 하나래매요. 그럼 9정이잖아. 왜 10정이에요? 하나의 주에는 2개의 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럼 신라의 수도가 있는 여기 경상도 양주지방인가요? 거긴 아니야. 왜? 여긴 이미 구서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중앙군이 있잖아. 그럼 이 수도가 있는 땅을 제외하고서 신라에게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딜까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저동맹까지 깨버렸어.
그래, 여기 한강유역이에요, 한강유역. 한주지방. 여기에만 특별히 2개의 부대를 배치했어. 그래서 9 더하기 1 10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총 9개의 주에 1개씩, 1정씩 배치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만 2개 부대? 한강유역이 있는 이 한주. 여기에만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2정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한강이니까. 신라에게 한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방제도와 군사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각각의 제도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어서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신문왕의 통치체제 정비,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죠? 중앙, 지방, 군사 배웠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토지제도의 정비에 관해서 살펴보러 갑시다. 자, 토지제도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중앙, 지방, 군사까지는 그렇다 치고 갑자기 웬 토지제도?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는 건 어떤 토지냐? 여러분, 저는 선생님이죠.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제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국가가 저에게 준 임무는 뭐죠?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가를 위해서 저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국가가 그 대가로 저에게 뭘 주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죠. 월급을 뭐로 줍니까? 돈으로 제 계좌에 넣어줘요. 그죠?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인 제가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저는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 사는 세계는 비슷합니다. 과거에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라 시대에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관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공무원 관리들이 신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신라도 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리와 공무원에게 뭘 줘야죠? 그렇죠. 월급을 줘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공짜로 부려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월급을 뭘로 줄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돈으로 줍니다. 신라에서는 뭐로 줬을까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직에 일하는 대가로 월급으로 돈이 아니라 토지를 주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한마디로, 자, 토지를 누가 받는다? 신라의 공무원이나 관리들이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자신이 맡은 임무, 국가가 준 임무,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관직, 국가를 위해서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뭘 받아간다? 토지를 받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이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땅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야. 국가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땅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잡고 갈 거야.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 신라뿐만 아니라 뭐 발해, 뭐 고려, 조선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조선시대까지도 공무원들에게는 토지를 줬거든요. 돈이 아니라. 근데 자, 토지를 주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직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 주었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땅 자체의 소유권을 준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땅을 주었다는 얘기는 주위에 그 땅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럼 뭐를 준 거냐?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준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무슨 권리라 그러냐?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권리, 이걸 우리가 수조권이라 그래. 거들 세금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쌤, 지금 뭔 소리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적는 거는 제가 여기 그리는 거는 안 적어줘도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자, 여기 우리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 A씨가 있습니다. 이 신라의 관리라고 칩시다. 자, 신라의 관리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래, 좀 잘 나가는 관리라고 해보자. 안산시를 딱 다스리는 안산시에 이제 안산시를 다스리는 지방관으로 딱 온 겁니다. 안산시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너가 열심히 안산시를 다스렸으니까 너에게 나라를 위해 일한 대가로 토지를 주겠다. 근데 안산시 전체를 주는 건 너무 많이 주는 거니까 그 안산시 안에서도 이 단원구를 너에게 지급하겠다
라고 한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소유권을 준 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와, 단원구는 이제 내 거야 하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단원구에도 여러분들 원래 여기 이 단원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단원구에 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야, 다 꺼져, get out. 왜 꺼지라고 그래요? 이제 이 땅은 내 소유야. 국가가 이 땅을 나에게 줬어. 너희 다 나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이미 그 땅에는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 공무원 A씨에게 준 거는 무슨 권리냐? 이 사람들, 이 단원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뭘 바치죠? 국가에다가 세금을 바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세금을 바칠 거 아니야. 근데 이 단원구라고 하는 토지를 이 공무원 A씨가 받았다라 그러면 이 국가는 이 A에게 뭘 주냐? 이제 이 단원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너가 대신 걷어. 너가 대신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걷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 찾아가는 거야. 얘들아, 세금 내야지, 세금 하면 이거 세금 국가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내가 이 안산시의 지방관으로서 단원구를 토지로 받았어. 이제 이 단원구의 수조권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야 돼 하고 이 공무원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얘들이 원래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그걸로 생계를 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마어마한 권리죠, 여러분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대신 거둘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말로 선부 3동의 수조권만 받아도 그게 얼마야, 선부 3동에 살고 있는 그 수천 명까지는 아닌가요? 선부 3동에? 그 수천 명 맞나?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선부 3동에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수천 명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대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수조권 이해 가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다 똑같아. 역사에서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직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받았다는 건 그 땅의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건들지 않아. 이 땅 소유권은 다 짜잘히 가지고 있잖아. 소유권을 건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대신 거둘 수 있게, 이 세금을 대신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다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로 토지를 지급하는데 이렇게 지급되는 토지, 이렇게 지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명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녹읍이라는 게 있어요. 녹읍. 그리고 또 하나는 관료전이라는 게 있어요. 관료전. 자, 여러분, 이 노급이랑 관료전은 큰 차이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둘 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급은, 자, 기본적으로 땅을 준다는 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뭐를 거둘 수 있는 권리?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다고 했죠? 근데 노급은 수조권만 주는 게 아니야.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의 권한도 주는 거야.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라진 A씨를 소환해 봅시다. 우리 공무원 A씨가 어느 땅을 받았죠? 이 단원구를 이제 국가에게 받았잖아. 노급은 단원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거야. 야, 우리 집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해. 와서 농사 좀 지어. 야, 우리 집 지금 뒷문이 부러졌어. 뒷문 좀 고쳐. 야, 우리 집 담이 허물어졌어. 담 좀 고쳐. 이런 식으로 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게 노급이에요. 엄청난 권한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노동력을 부려먹는다는 말이 뭐로 연결될 수 있냐? 야, 너네 나와서 운동 좀 해. 내가 이번에 너희들 다 같이 좀 우리 한번 운동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손에다가 창칼을 쥐어주고 갑옷을 입히는 순간 얘들이 뭐가 되죠? 군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관의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누굴 위협할 수 있죠?
왕을 위협할 수 있잖아. 그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창칼 쥐어주고 투구 딱 씌우는 순간 군대가 되는 거야.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이제 왕의 목을 칠 수도 있는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대로 귀족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권리죠. 그 지방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잖아. 세금만 걷는 것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여러분,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건 왕의 입장에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누구 입장에서 좋아? 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 지방 사람들을 꾸려서. 그래서 뭐가 나왔냐? 관료전이 나오는 겁니다. 관료전은 딱 뭐만 주냐? 수조권만 주는 거야. 온리 수조권. 노동력은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 겁니다. 넌 이제부터 그 지방에서 뭐만 해라? 세금만 거둘 권리를 주겠다. 그게 관료전이에요. 자, 여러분, 국가를 위해 일하는 대가로 토지를 주는데 그 종류는 신라 시대에 노급과 관료전 두 개가 있다. 자, 노급은 무슨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과 함께 그 지방 사람들을 마음껏 군사력, 노동력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것. 관료전은 수조권만 주는 것.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귀족들, 여러분이 신라의 귀족이라면 땅을 받을 때 노급으로 받고 싶어요? 관료전으로 받고 싶어요? 당연히 노급으로 받고 싶겠죠. 그죠? 귀족 입장에서는 노급이 훨씬 좋아.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의 신하들에게 땅을 줄 때 노급으로 주고 싶어요? 관료전으로 주고 싶어요? 당연히 노급으로 주면 잠이 안 오죠. 관료전으로 주고 싶죠. 여러분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힘이 강할 때는 신하들에게 뭘 줄까? 노급이 아니라 관료전으로 땅을 주는 거야. 반대로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면은 귀족들은 뭘 요구할까요? 노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시대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항상 방향 감각 잃지 말라 그랬죠. 우리 지금 어디 배우는 거야? 통일신라, 중대. 그 중에서도 전제 왕권이 확립되고 있던 신문왕의 시기를 배우는 거잖아. 신문왕처럼 왕권을 강화시키고 귀족들을 찍어 누르는 왕이 당연히 뭘 줄까요? 당연히 관료전을 주겠죠. 그러면 신문왕은 여러분들 신라 중대에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신문왕 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통일신라 중대에는 여러분들 여기 아래다 쓰세요. 통일신라 중대에는 당연히 관료전을 지급하고 뭘 폐지할까요? 노급을 폐지하는 거예요. 노급을 폐지. 자, 우리가 한 발 더 나가 볼게, 얘들아. 그러면 왕권이 약해지는 통일신라 하대로 가면 귀족들이 다시 뭘 요구할까? 본인들에게 훨씬 유리한 노급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지급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권이 강한 중대에는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는 거고, 왕권이 약해지는 하대에 가면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지급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조권의 개념 잡아두시고, 중대에는 관료전이 지급되었다. 관료전은 수조권만 주는 거다. 연결해서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여러분들 중앙지방 군사 토지 공부했는데 그 정책들 중에서 민족 융합 정책의 의미를 띠는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신라는 지방을 몇 개로 나누었죠? 9개의 주로 나누었죠. 그 9개의 주로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고구려 땅에 몇 개? 3개. 백제 땅에 몇 개? 3개. 신라 땅에 몇 개? 3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영토에 어떻게 각각 3주씩 배치했죠. 그죠? 그래서 너희를 차별하지 않겠다. 민족 융합 정책의 의미가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여러분들? 신라의 왕과 수도를 지키는 중요한 중앙군인 구서당. 이 구서당에 여러분들, 이 중앙군인 구서당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에 차별을 뒀어요? 안 뒀어요? 안 뒀죠.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했었죠. 이런 민족융합 정책의 의미.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라의 여러분 지배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가 뭐였죠? 골품 제도였죠. 그 성골은 이미 사라졌으니까 이제 뭐 진골해서 진골과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이렇게 골품으로 딱딱딱 구분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멸망한 나라의 귀족들, 옛날 고구려 귀족, 백제 귀족, 얘들은 어떻게 했을까? 너희는 멸망한 나라의 귀족들이 뭔 귀족이야? 하고 차별했을까? 아닙니다. 옛 고구려,
옛 백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옛날에 멸망한 또 가야 있죠. 버풍왕과 진흥왕에게 멸망한 이 고구려 백제 가야의 귀족들도 여러분들 차별하지 않고서 골품제에 편입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으로 대접해줬다는 거야. 골품제는 지배층에게만 적용되는 신분제잖아. 얘들도 골품제에 편입을 시키고 관등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너 백제에서 몇 등급 관리였어? 아, 저 나름 백제에서 잘 나갔어요. 저 백제 2등급 관리였어요. 이러면은 그래? 넌 진골. 이런 식으로 그 옛날 고구려 백제 가야에서 그 귀족들이 누리고 있던 지위에 맞추어서 진골, 육도품, 오도품 이런 식으로 같은 그 골품과 관등을 수여했어. 이거 같은 지배층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속에서 차별은 있었죠, 당연히. 그래도 이렇게 지배층으로 함께 끌어안아서 민족을 융합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라의 제도를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뒷장에 넘겨보시면, 자, 21페이지 뒷장 넘겨보시면 탐구 자료에서 신문왕의 정책, 중앙, 지방, 군사, 토지 이런 제도들에 관한 그 탐구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실 문제 나오면 다 신문왕의 정책의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도와 탐구 자료들과 함께 신문왕의 체제 정비, 중앙, 지방, 군사, 토지, 민족융합책 이렇게 구분해서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으로 이어지는 통일신라 중대의 이 무열왕기 직계 후손들이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왕권, 전제 왕권의 확립과 체제 정비 과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뭘 공부할 거냐?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구사하던 신라 중대가 끝나고 귀족들의 왕위쟁 탈절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신라 하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 하대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